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송송 맺히는 요즘에는 왜인지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콩국수가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도 점심에 회사 식구들과 맛집이라는 곳에 가서 줄을 서 먹는데 외할머니가 더 생각이 나 할머니와 저와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써보자 싶어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와 저와의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짝으로 만난 것을 시작으로 친구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마을이기는 하지만 골목이 달라 모르시다가 학교에 가서 만나신 거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외향적인 분이시라 그때도 친구들 우르르 몰고 집으로 데리고 와 놀다 보니 외할머니께서 간식 챙기느라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아버지도 함께 어머니 집에 가 놀고 간식까지 얻어먹고 집으로 가셨던 거죠. 유난히 똘똘했던 아버지를 외할머니는 예뻐해 주셨고 더 챙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기도 한데요. 아버지는 형제도 없는 집에 혼자 지내는 걸 알게 되신 거죠. 친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친할아버지께서 일을 다니시며 혼자 돌보셨는데 티도 안 날 만큼 아버지가 혼자서 잘 챙기고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결정적으로 알게 된 일이 있으셨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간식을 먹던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그날 비가 와 부침개를 해주셨는데 너무 맛있다며 우시더래요. 비가 오는 날이라 모두들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혼자 오셔서는 미영아 놀자 하기에 때마침 부쳐놓은 부침개를 같이 먹자며 내밀었는데 아이가 우니 할머니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놀라셨다고 해요. 밤털같이 예쁜 게 방울방울 눈물을 흘리는데 내 가슴이 미어지더라 라며 제게도 이야기하시곤 하셨죠. 아버지가 그렇게 우시니 저희 어머니는 무심하게 보시더니 옷소매로 아버지 얼굴을 쓱쓱 문지르며 눈물을 닦으시더니 울지 마. 너가 오니까 나도 슬프다. 부침개 먹다가 왜 울어? 라며 다시 부침개를 먹었대요. 그런 어머니를 보시던 아버지는 씩 웃더니 열심히 부침개를 먹더랍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동네 분들에게 물어보고 알고 보니 아버지가 집에서 거의 혼자 지내는 아이였던 겁니다. 일찍 돌아가신 할머니, 일을 다니시느라 거의 집에 안 계시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돌보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저희 어머니는 3녀의 형제 관계가 있으신지라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따라와서 노는 게 좋으셨던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딱 셋째라 이모들이 어머니 친구들에게도 잘해주셨나 봐요. 그런 어머니 집이 아버지는 외롭지도 않고 좋으셨던 건지 다른 친구들이 오지 않는 날에도 어머니 집에 간 거죠. 아무리 할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챙기셨다고 해도 8살 어린 남자아이가 혼자 집에 있기에는 배도 고프고 외로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외할머니는 그런 사정을 아시고 난 후에 아버지를 더 챙기셨답니다. 아들이 없어 어른들과 외할아버지의 눈치를 보던 외할머니께 아버지는 아들 키우는 맛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게 자존심이 살아서 혼자 힘든 티 안 내려고 얼마나 야무지게 하는지 안 예쁠 수가 없더라. 라며 흐뭇한 미소를 짓던 할머니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큰 이모도 너희 아빠는 우리 엄마한테 아들이었어. 얼마나 예뻐했다고. 라고 하실 정도로요. 그렇게 외갓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아버지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도 저희 외갓집에 오셨답니다. 여름이면 콩국수 달라고 찾아오고 겨울이면 부침개 달라고 찾아오더래요. 여중과 남중으로 갈라져 어머니와 마주칠 일이 없는데도 할머니를 만나러 오고 눌러앉아 간식을 먹고 있고 했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얼마 뒤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굳은 잡일을 도우시며 장례일을 도왔고 그런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이성적인 감정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면 할머니를 도와 챙기기도 하고 같이 심부름도 가고 그러셨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가 군대에 가셨고 어머니는 면회도 가고 편지도 쓰고 하면서
제대 후 결혼을 하셨답니다. 친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반기셨고 예뻐해 주셨답니다. 결혼을 하고도 한마을에 살다 보니 외할머니와도 왕래가 많았고 아버지는 좋은 게 생기면 무조건 할머니께 먼저 가져가 놓고 가셨답니다. 그런 아버지를 할머니는 사위가 아닌 아들처럼 챙기셨고요. 공부를 잘했던 아버지가 학업을 이어가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던 할머니는 현석아, 그러지 말고 공부해. 장모 좋다는 게 뭐니? 너 잘하는 공부 마저 하게 해줄게. 라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어머니, 내가 공부하면 미영이는 어떻게 해? 미영이 먹여 살려야지. 뱃속의 아이는 어쩌고. 우리 아버지도 고생 그만하게 하시려면 내가 얼른 벌어야지. 내가 얼른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어머니도 호강시켜주고 하시면서 일을 다니셨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께서 쓰러지셨고 병원비를 벌겠다며 공장의 잔업까지 다 하시고 야근 당직도 다 하셨답니다. 할아버지 간호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하셨는데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고 계시다 보니 혼자서 할 수 없어 할머니 손을 빌릴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할아버지는 미안하셨는지 할머니를 내외하시면서도 간호를 받으셔야 하니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으니 간호를 받으시긴 했지만 많이 우시고 속상해 하셨답니다. 그러다 제가 태어나기 2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외할머니께 사돈 고맙습니다. 우리 현석이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말에 아버지를 더 챙기셨다고 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너희 할머니는 딸인 나보다 너희 아버지 보시려고 우리 집에 오셨어. 너가 아버지를 꼭 빼닮은 걸 얼마나 좋아하던지. 너희 이모들이 내 자식들은 본체만치 한다고 삐질 정도였다니까. 이모부들도 너희 아빠만 사위냐고 서운하다고 할 정도였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외할머니는 너무 괴로워하셨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던 공장의 기계가 폭발하면서 그 곁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현석아 너를 공부를 시켰어야 했는데 일만 하다가 죽다니 라며 쓰러지실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대신 야근을 서느라 공장에 계셨던 아버지셨기에 어머니도 그 애달픔이 너무 크셨답니다. 새 돌도 지나지 않은 제가 아빠를 찾으며 올 때는 어머니는 더 눈물이 나셨답니다. 외할머니는 그런 어머니를 가여워하시면서도 아버지를 그리워하셨답니다. 어머니는 저를 키워야 하니 아버지와 살던 집을 팔고 할머니 댁으로 들어가셨답니다. 그러고는 엄마, 우리 혁수 현석이 대신 좀 키워줘. 나는 이제부터 나가서 돈을 벌 거야. 그런데 내가 뭘 알아. 무조건 나가서 배워야지. 그런데 혁수까지 달고 일 못해. 엄마가 좀 봐줘. 내가 생활비랑 애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은 벌어서 댈게. 젊은 나이에 과부된 딸 사정 좀 봐주라. 라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저를 안으시면서 내가 그 정도는 하지 못하겠니? 우리 현석이 저 세상에서도 근심 안 하게 내가 잘 키우지. 걱정 말고 너 하려는 거 해봐. 라고 하시더래요.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을 하시고 외할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는 집의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여러 일을 배우려 여기저기 다니셨는데 그중 미용일이 맞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법 큰 미용실에 취직을 하셨는데 제법 솜씨가 좋으셨는지 어머니를 찾는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도 손재주가 좋은 편이셨는데 미용일도 금방 배우셨던 거죠. 할머니는 팔자 드센 여자나 하는 일을 굳이 한다고 그러냐. 안 그래도 딱한데. 라고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번듯하게 출근하는 어머니를 위해 아침 밥상부터 저녁 밥상에 반주까지 준비를 해주셨답니다. 고단할 때는 딱 한 잔만 마시고 자는 거야. 그래야 푹 자고 피로가 풀려서 내일 아침에 거뜬히 일어나지. 라며 늦은 저녁을 드시는 어머니 곁을 지키시기도 했고요. 어머니는 나이든 할머니께 저를 맡기고 죄송한 마음에 할머니가 하자는 대로 다 하셨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와 할머니는 사이가 무척 좋으셨습니다. 가끔 의견이 어긋나
한동안 말씀을 안 하시기도 했지만 저녁이 되어 어머니가 퇴근을 하시고 나면 다 풀린 듯이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나누고는 하셨고요. 어머니가 출근을 하시고 저를 안고는 간혹 에휴, 현석이가 있었으면 저게 고생을 덜 할 텐데 고생만 하다가 간 안쓰러운 사람 잊지도 못하고 어쩌나 라며 타령을 하듯 흥얼거리기도 하셨습니다. 노래도 아닌데 너무 슬프고 허탈하게 느껴져 마음에 박히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할머니 품에서 듣고 때로는 할머니 등에서 들으며 자라서 그런지 가끔 저도 그 가락을 흥얼거리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면 할머니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시면서 아이고 잘생겼다. 우리 현석이 아들이 맞네. 똑 닮았어. 다른 건 다 닮아도 명 짧은 건 닮지 마라. 하시고는 쓰다듬으며 웃던 그 얼굴이 너무 그립습니다. 거칠면서도 따뜻한 그 손길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제게도 할머니는 여름이면 콩국수, 겨울이면 부침개를 자주 해주셨습니다. 어린 제게도 맛있었죠. 제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할머니는 제게 기대가 크셨습니다. 아버지가 공부를 잘하셨기에 저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제가 입학식을 할 때 그러셨거든요. 혁수야, 공부 열심히 해. 할미가 대학까지 보내줄 테니까. 너희 아버지에게 못 해준 거 너한테 다 해줄 테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라고요. 그런 할머니께 저는 네. 라고 웃으며 대답을 하고는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렇다고 아이의 기본기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노력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할머니는 처음에는 무섭게 혼을 내셨습니다. 어쩌려고 이래? 너도 공장에서 일하다 큰일 나려고 그래? 너희 아빠는 시험만 봤다 하면 100점이었어. 라며 큰 소리를 내셨죠. 오히려 어머니가 머리는 나 닮았나 보지? 냅둬.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시켜서 뭐해?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라며 제 편을 들어주셨고요. 어머니가 새로 차린 미용실이 제법 잘 돼 바쁘셨는데도 그러셨습니다. 할머니는 무척 못마땅해 하셨지만 점점 크는 제게 닥달하면 제가 엇나갈까 싶으셨는지 그저 공부 좀 하고 놀아라 라고만 하셨습니다. 아버지 제삿날이 다가오면 제사 음식을 하시면서 우리 현석이가 너보고 깜짝 놀라겠다. 어디서 저런 놈이 내 아들로 나왔나 싶어서 라고 하실 때도 있었죠. 그런데도 제가 아버지 넉살을 닮았는지 할머니께 애교를 부리며 할머니, 그래도 내가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데 진짜 나보다 아버지가 좋아? 하고 물으면 대답 대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의 미소를 보며 만족을 했고요. 사진 속의 아버지는 정말 저와 닮았지만 목소리도 알 수 없고 어떻게 웃는지도 알 수 없던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궁금함이 더 커졌습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할머니가 그토록 대견해하시며 이렇게 그리워하실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고 나와 얼마나 닮았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삿날마다 반주가 한 잔이 아닌 여러 잔이 되는 어머니와 부엌에서 눈물만 연신 훔치시는 할머니께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은 마음속 깊이 묻을 수밖에 없었죠. 가끔 이모들이 저를 만나면 아휴, 너는 진짜 너희 아빠 판박이다. 웃을 때가 더 닮았어. 라며 하시는 말을 듣고 거울을 보며 괜히 웃어도 보고 이리저리 얼굴을 비추며 아버지 사진과 비교하기만 할 뿐이었죠. 그러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아버지 제사를 치르고 상을 치우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음복을 길게 하신 어머니께서 저에게 너희 아빠는 야간 대학이라도 다니고 싶어 했어. 집안 형편만 아니었어도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갔거든. 나는 아예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더니 너가 태어나고 두돌인가 됐을 때 그러더라. 우리 혁수한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야간 대학이라도 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고가 나서. 라더니 펑펑 우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는 걸 처음 본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쩔 줄을 몰라 허둥지둥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부엌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나오시더니 안 그래도 아버지 없이 혼자 마음 삭히는 애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음복했으면 들어가 자. 현석이가 와서 보고 놀라서 가겠다. 잘 버티다가 이게 무슨 짓이니? 자, 들어가. 라며 어머니를 방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저에게 여자 혼자 어린 아들 건사하고 나가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너희 아버지 닮아서 잘할 건데 왜 안 해? 라며 눈을 흘기시더니 아버지 사진을 보시며 현석아, 우리 혁수 공부 좀 하게 해줘라. 라더니 다시 눈물을 닦으시며 상을 치우셨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 밤이 깊어가던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나태한 제 스스로에게 죄의식을 가진 날이거든요. 어떻게든 어머니와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열망을 가진 날이기도 하고요. 그 후로 제가 몸도 마음도 자라면서 이모부들께서 돌아가며 저를 데리고 목욕탕도 데려가 주시고 면도하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면도를 하고 상처가 나 밴드를 붙이고 집으로 간 날에는 할머니가 세상이 끝난 것처럼 걱정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면도하다가 그 예쁜 얼굴 다 해먹겠다. 이게 뭐니? 어휴. 라며 얼굴에 연고를 바르고 또 바르셨죠. 어찌나 자주 연고를 바르셨는지 흉터도 안 남고 나아지더라고요. 그런 할머니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공부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진 않았지만 전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해 성적을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거봐라, 하면 잘하지 않니? 라면서 기뻐하셨기에 꾸준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며 상황은 많이 달라지더군요. 사춘기가 온 건지 다 싫고 다 귀찮아지더라고요. 핑계 같지만 한 친구가 그래봤자 애비 없는 자식이 뭐가 잘났다고 라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친구와 나름 가깝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친구보다 시험 한두 문제 더 맞았을 뿐이죠. 그랬다고 뒤돌아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런 험담을 하는 그 친구를 흠씬 두들겨 패줄 수도 있었지만 충격을 받아서인지 그 자리를 서둘러 벗어나기 바빴습니다. 그 후로 저는 뭘 하든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어차피 애비 없는 자식이라던 그 친구의 말이 계속 맴돌았고 다른 아이들이 저를 보며 그렇게 쑥덕거린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공부도 전처럼 하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방 안에 있는 저를 한동안 어머니와 할머니는 모르는 척 하시더군요. 그러다 제가 고2쯤 올라갈 무렵에는 도대체 뭐가 문제니? 라고 시작된 어머니의 말들이 속사포같이 터져 나왔습니다. 혁수야, 너가 돈 대줄 엄마가 없어? 너 뒷바라지 하느라 몸 아낄 줄 모르는 할머니가 없어. 왜 그래? 고등학교에 갔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왜 점점 더 안 해? 라며 저를 몰아붙이시는 어머니 앞에서 저는 엉엉 울면서 어차피 그래봤자 애비 없는 자식이잖아요. 라고 소리를 쳐버렸습니다. 그 말에 놀란 어머니와 할머니는 저를 보시기만 하시다가 할머니가 오셔서 제 뺨을 때리시더군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그런 말을 해? 너가 애비가 왜 없어? 그 사고만 아니었어도 버젓이 살아서 공부에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다. 라며 소리도 치시고요. 그러고 난 할머니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온몸을 덜덜 떨고 계셨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아버지라는 사람 살았어도 공장이나 다니면서 매일 술만 마셨겠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참견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해요. 라며 소리를 치고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며칠을 밥도 안 먹고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나 가고 아예 방 밖으로 출입을 하지 않았죠. 그러길 한 3일 했나.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나섰는데 할머니가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흠칫했는데 그런 저와 눈도 맞추지 않고 할머니는 제 방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 어릴 적부터 제가 태어날 때까지 사진과 아버지가 썼다던 일기, 공부한 책들을 제 책상에 올려놓고는 이게 다 너희 아버지가 하던 거야. 더 크면 보여줄까 했는데 너 이렇게 마음 못 잡는 거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쭉 봐. 보고도 생각이 안 바뀌면 나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보고 생각이 바뀌면 너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이야기해. 라더니 나가시더라고요. 모두의 말처럼 아버지와 저는 어린 시절 사진부터 많이 닮아 있더군요. 어린 아버지와 어린 어머니가 함께 웃는 사진은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읽은 아버지 일기에는 매일이 희망적인 말들 뿐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이었는데도 말이죠. 돈이 없어 대학을 포기할 때도, 군대에서 고된 훈련을 받았을 때에도, 할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비싼 병원비를 감당해낼 때조차도 희망을 놓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일기 마지막 부분에는 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중 우리 혁수가 날 닮아 그런지 머리가 좋은 것 같다. 나중엔 내가 공부 잘하는 소년이었다는 걸 믿어주지 않겠지. 그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야간 대학이라도 다녀야겠다. 혁수에게 아버지는 힘든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았으니 너도 나중에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해주려면 말이다. 라는 문구는 저를 몸서리칠 만큼 부끄럽게 만들더군요. 그리고 할머니가 어떻게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2년 동안 아버지가 학교에 다니며 받은 상장과 성적표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영리하셨는지 증명해 보이더군요. 저는 아버지의 사진과 일기장, 상장, 성적표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제가 태어나 돈을 더 벌어야 했던 아버지가 가엾고 아깝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머니가 저를 품에 안고 불쌍히 하셨던 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울었더니 동이 터오르더군요. 해가 떠오르니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더군요. 그렇게 하루를 꼬박 가만히 앉아 생각에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없었지만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과 앞으로 나에 대한 고민을 더 하고 나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방 밖으로 나가 어머니와 할머니께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라며 무릎을 꿇고 우는 저를 본 할머니와 어머니께서는 저를 일으켜 앞으로 안 그러면 돼.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는 미리 끓여놓은 죽을 저에게 먹이셨고 그날 저녁까지 계속 음식을 만들어 먹이셨습니다. 죽을 먹고 기운을 차린 저는 일단 깨끗이 씻고 면도까지 마치고 다시 학교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싸는데 손이 벌벌 떨려 학교에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할머니께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머니는 그래, 너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대신 그 책임도 너가 지는 거야. 라고 하셨고 할머니는 뭐라고 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할머니와 어머니를 실망시켜 드릴 수 없었기에 열심히 공부해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재수생들이 다니는 학원을 다니며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하기는 했지만 대입 공부는 또 다르더라고요. 어렵기도 하고 장기전이다 보니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같이 학원에 다니던 한 형이 나 내일 군대 간다. 우리 부모님 모르게 가려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집안에 대학생 하나 만들어 보자고 성하시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공부랑 안 맞아. 차라리 군대 제대해서 기술 배워가지고 번 돈으로 효도하는 게 빠를 것 같아. 학원비도 아끼고 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정말로 다음 날부터 학원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꼭 대학에 가지 않고도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번번이 떨어지는 모의고사 성적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던 터라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도전한 대입 도전에서 입시에 실패한 저는 군대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 입대를 해버렸죠. 입대 날짜가 나오고도 어머니와 할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입대 첫날 갑자기 제가 군대에 간다고 하자 어머니와 할머니는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그런 것까지 지 아버지와 똑같다 하시며 혀를 차셨습니다. 입대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제 머리를 어머니께서 직접 깎아주시며 잘 다녀와. 가서 많이 생각해. 너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았지? 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시고 울먹거리셨지만 최대한 담담히 저를 보내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아이처럼 우시더라고요. 그런 할머니께 할머니, 시간 금방 간대. 휴가도 부지런히 나올게. 나중에 나 귀찮다고만 하지 마. 알았지? 걱정 말고 계세요. 라며 어리광을 부리고 있는 힘껏 두 분을 안아드리고는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 앞을 나서는데 왜인지 모르게 제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에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전히 어리고 유치할 뿐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어른이 된 것 같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는 정말 힘든 곳이었습니다. 훈련도 힘들고 사람 관계도 힘들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가는 대로 나를 맡기라는 충고는 하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놓친 여러 가지 일들과 하지 말았어야 했던 내 과거의 잘못들에 대한 후회만 밀려오는 시기가 지나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고민만 몰려왔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민을 하며 여전히 힘든 훈련을 받아야 했고 맞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부딪히고 이겨내야 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정말 뛰쳐나갈 수 있다면 가고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군생활도 마치는 때가 오더군요. 물론 미래에 대한 걱정에 여전히 괴로웠지만 그래도 인생의 한 고비를 넘겼다는 생각에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말년 휴가를 나왔는데 할머니가 현서가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하시기에 할머니 나 혁수인데?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당황하시면서 누가 뭐래? 혁수 밥 먹어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저 실실 웃었습니다. 아버지 대신 효도하겠다는 생각도 했죠. 제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저를 안고 할머니가 우시며 현서가 잘 왔다, 잘 왔어 라고 하실 때도 그저 너무 좋아서 아버지 이름이 나왔나 보다 했고요. 그저 제가 뭘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만 하느라 할머니가 이상해지시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번번이 찌개를 태우시고 밥통의 버튼을 누르지 않아 밥이 되지 않을 때도 그저 깜빡하셨나 보다. 그냥 좀 피곤하신가 보다 했고 할머니가 하루 종일 잠을 주무셔도 몸살이 나셨나 했습니다. 할머니가 선체로 소변을 보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지으면서 달걀을 3개나 바닥에 떨어뜨리셨을 때 알았어야 했는데 그 정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있을 거라고 장담했었죠. 그러고는 할머니보다 다른 문제들이 눈에 보일 뿐 할머니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돈을 더 벌어 어머니의 노후와 저의 미래에 투자하실 생각만 하셨지 할머니가 쓰러져 가고 계신 것을 모르셨더라고요.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할머니는 점점 스스로가 낯설고 어색해지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거실 한복판에서 소변을 보시며 나 목말라 물 좀 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흘러내린 소변을 보시며 놀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급하게 병원에 모시고 가 이리저리 검사를 받으면서도 신장이나 간 같은 장기들이 이상이 있나 싶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본 의사 선생님께서는 할머니가 치매라고 하시더군요. 아직 경증이라 약을 먹으면 진행 속도는 지연시킬 수 있다며 시간 어긋나지 않게 약을 복용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가족들이 점점 더 힘드실 거예요. 환자는 본인이 그러는 줄도 모르고 하니까요. 지금 상태로는 약을 드시면 조금 차도가 있기는 할 거예요. 그래도 마음의 각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할머니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미용실 운영을 하고 계셨고 이모들은
손자, 손녀들을 봐주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딱히 제 일이 없는 제가 하는 게 맞기도 했고, 제가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양만 시간 맞춰 드리고, 할머니가 실수하시지 않도록 제가 대신에 집안일을 하는 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점점 더 선망 증상이 심해지시더니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났습니다. 이모들을 알아보지 못하시고 이모부들을 보고 무섭다고 숨으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할아버지를 깨어낸 첩이라며 물건을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다정하셨고 챙기려 하시더군요. 현석이라고 부르시면서요. 그러면서 현석아, 아줌마가 도와줄게. 공부해. 대학 가. 포기하지 마. 너희 아버지께도 아줌마가 잘 말해줄게. 너가 학교에서 이렇게 성적을 잘 봤는데 왜 학교를 그만둬? 얼른 공부해. 아줌마가 너 좋아하는 콩국수 해줄게. 라며 속삭이셨죠. 그러시더니 제가 책상 앞을 떠나지 못하도록 곁을 지키셨습니다. 저는 묵혀두었던 책들을 꺼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지키실 때 제일 멀쩡하게 보이는 할머니를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현석아, 아줌마가 간식 만들어 올까? 부침개? 아니면 너 좋아하는 콩국수? 아니면 고구마 구워줘? 라며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보시기도 했고요. 그러시면서 아프시기 전처럼 음식도 하시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아버지인 척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아줌마, 수학에서 이 부분이 제일 재미있어요. 제가 좋은 대학에 가서 아줌마한테 이 은혜 꼭 갚을게요. 라고 하자 할머니는 정말 기쁘다는 표정으로 박수까지 치시며 어휴, 우리 현석이는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 진짜 현석이가 아줌마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성화에 공부하는 척 앉은 책상에서 오랜만에 본 책들은 전보다 더 잘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빠져들어 진짜로 공부를 하게 됐고요. 하지만 할머니를 돌보며 공부를 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짬이 나는 대로 앉아 공부를 하였고 할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좋아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공부하는 제 뒷모습을 보시면서 현석아, 아줌마 잠깐만 졸고 일어나서 밥 해줄게. 라고 주무시고 일어나 아유, 우리 혁수가 웬일로 책상 앞에 앉았니? 라고 정신을 차리시기도 했기에 저는 할머니와 지내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공부하는 데 썼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집이라고 쓰인 문제집을 사서 푸는데 성적이 꽤나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명 학원에 찾아가 실력 테스트를 받아보니 전 과목이 우수한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하다가 이대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 당시 제 나이가 23이 지나고 있었는데 대학에 입학해 신입생으로 다닐 생각을 하니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마침 제 마음을 들여다보시듯이 할머니께서 제게 대학 가야 해. 그래야 현석이 너가 살아. 대학 가. 라며 눈물로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내가 대학 가면 아주머니랑은 누가 같이 있어요? 나는 지금도 좋아. 라고 하자. 안 돼. 그러다 너 공장 가면 불나서 죽어. 아줌마 꿈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라며 책을 제 손에 들려주시더니 공부해. 그래야 너가 살아. 얼른. 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아버지를 살리고 싶은 할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의 기억을 바꾸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 마음이 아프면서도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정신을 놓으시면서도 그 기억만은 가지고 계실까 싶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려고 하시다가 못 가셨다는 한의대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어머니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안고 우시면서 힘들면 다른 길도 있어. 아버지 대신으로 억지로 가려고 하지 마. 혁수, 너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해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더 간절해지고 더 해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첫 도전은 보기 좋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에는 꼭 합격하겠다고 더 열심히 했지만 그때도 불합격이더군요. 하지만 점점 더 저에 대한 기억보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으로 살고 계시는 할머니께 꼭 한의대 합격증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한 번만 더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한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26살이나 되어서야 받은 합격증이 너무 설레고 좋더라고요. 할머니께 합격증을 보여드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할머니 병을 고치겠다는 다짐도 했죠. 그러면 할머니가 다 나아져 예전의 할머니로 돌아가 저를 다정히 불러주시진 않을까 하는 행복한 상상까지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점점 더 심한 환청과 환시를 겪으시며 힘들어하셨고 점점 운동 능력이 없어지며 말씀도 못하고 누워만 계시다가 제가 한의대를 졸업도 하기 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여기저기 치매에 좋다는 기록을 보고 약재를 다려드리기도 해보고 혈액순환에 좋다는 찜질도 해드렸는데 그죠? 우리 현석이가 드디어 한의대를 가서 이 아줌마는 너무 좋아. 덕분에 내가 호강하네. 라며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그럼 괜히 돌아가신 아버지를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께 도대체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할머니 마음을 독차지하셨는지 말이죠. 그런데 그 의문은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리 미영이랑 혁수 잘 부탁해. 혁수가 삐졌나 봐. 할미 보러 안 오네. 라고 하시며 가쁜 숨을 몰아쉬시던 할머니의 말에서 다 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와 제가 아버지가 계신 세상에서 행복하길 바라셨던 거죠. 그 마음을 알고 나니 저는 더 조바심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저희 곁에 계셔주시길 바랐으니까요. 그런 조바심을 지나쳐 할머니는 의식이 없어지셨고 병원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20일 정도 머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 때까지 저는 혁수가 아닌 현석이로 부르셨지만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진심을 알았으니까요. 어머니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한동안 마음을 못 잡으셨습니다. 미용실도 못 나가시고 아침 저녁으로 눈물만 흘리셨죠. 저에게 현석이라고 하셨던 것만큼 막내딸에 대한 걱정이 깊으셨다는 걸 어머니도 아셨으니까요.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아프다 돌아가셨어. 라며 우셨습니다. 이모들은 그런 어머니께 야, 그래도 너는 같이 모시고 살면서 엄마 사랑 다 받았다. 모시고 사느라 고생했어. 엄마가 너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니라 너 덕분에 그만큼 좋으셨던 거야. 매번 너희 자랑이셨어, 엄마는. 우리가 너희한테 할 말이 없다. 나름 먹고 산다는 핑계로 엄마를 너무 등한시한 우리가 나쁘지. 너가 왜 나빠? 고마워, 고생했어.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모들 품에서 한동안 아이처럼 우시더라고요. 제가 중학생 때 아버지 제삿날처럼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어머니는 할머니를 빼닮은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제 걱정뿐이시죠. 오죽하면 한의사인 저에게 건강 잘 챙기라고 잔소리를 하실 정도니까요. 저희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셔서도 잔소리를 하신다니까요. 의사는 저인데요. 직원들 보기에 민망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웃고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야 어머니 마음이 편하시다면 잔소리 들어드리는 것도 효도인 것 같아서요. 부모의 눈에는 자식은 챙겨야 할 숙제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잔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할머니가 부들거리며 제 뺨을 치신 그날이 떠오릅니다. 두 분을 너무 아프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한 그날의 기억이 저를 어머니 앞에 더 작은 아이로 만들거든요. 작은 아이가 된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바라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돌아가신 할머니의 그 떨리던 손끝이 사랑으로 느껴질 만큼 저도 나이를 먹기는 했나 보다 싶습니다. 하늘에서 저를 보시는 할머니께서도 놀라시겠죠. 아버지와 함께 지켜보시면서 저 녀석 나 살아있을 때나 저렇게 정신 좀 차리지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매일 아버지 할머니께 말씀드립니다.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기억의 끈을 놓는 마지막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하다고도 말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저는 더 열심히 살다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뵙겠다고요. 그러고 나면 매일 더 열심히 사라지더라고요. 아버지가 못다 하신 것 하면서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만들어주신 제 인생이 더 값지게 느껴져서요.
허투루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머니와 아내, 아이들과 함께 더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주신 자신의 삶을 더 멋지게 사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요? 더 나은 삶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더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저의 어리석고 어린 날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